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디지털재단의 박건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경제와 공유경제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디지털 경제라는 분야하고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분야를 주로 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기술을 바라볼 때 이제 기술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도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어떤 우리 도시나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공유경제에 대한 내용도 좀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인 관점 또 도시 사회적인 관점 에서 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유엔 보고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도시거 주민 비율이 약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율은 2050년까지 약 70%까지 이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가 어떤 산업이나 경제의 중심지로 이제 산업이나 경제의 메카로 좀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에너지라든지 환경, 어떤 교통난이라든지 주거난과 같은 여러 가지 도시 사회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폴 크리천이라는 이제 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현재 이 시대를 좀 설명을 하면서 인류가 엔스로포션이라고 해갖고 인류세라는 좀 새로운 지질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인류가 행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산업적인 활동들이 이 지구 환경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좀 도달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지 도시 문제가 증가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좀 강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자원을 공유한다든지 집합적 경제라든지 협력적 소비를 통해서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런 도시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차량을 공유하거나 자전거를 공유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어떤 도로 위에 온실가스 저감에 좀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주거 공유를 통해서도 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어떤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유하면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마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공유라는 것은 어떤 아주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인류가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왔던 하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그림이 이제 18세기 김홍도 화백의 풍속도 이제 벼타작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두레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품앗이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두레나 품앗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 노동체라는 공유 모델에 좀 기반을 하고 있고요. 두레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에서 어떤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측면에서 어떤 최근에 협동조합 같은 모델과 유사하고, 또 품앗이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과 개인이 어떤 재능이라든지 노동력을 나눈다는 점에서 어떤 타임뱅크와 같은 유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분이 이제 엘리노 스트롬이라고 해서 2009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Governing the Commons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라는 저서입니다. 이 책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오른쪽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마다가스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한 산의 이제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숲이 굉장히 울창하고 잘 번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숲이 굉장히 황폐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은 이 공유제라는 것은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어떤 시장의 통제라든지 국가의 개입이 있으면은 더 이런 공유 메커니즘이 더 안 돌아가게 되고, 이런 공유제라든지 이런 자치적인 공유 활동들이 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봤을 때 최근에 우리 공유 경제에 대해서 많은 규제에 대한 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공유 경제라는 것은 좀 스스로 좀 시장에 맡겨서 좀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놔둬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위 뭐 사회적 경제와 공유 경제의 좀 어떤 교집합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협동조합들이 이제 자치적인 공유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백밀이라는 그 서해안에 있는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어떤 작은 어촌 마을인데요. 이 주변에 어떤 간척지 사업이라든지 뭐 갯벌의 황폐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 마을 자체가 이제 황폐화되고 있었는데, 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어떤 갯벌을 정화하는 사업들을 하면서 이곳이 굉장히 하나의 어떤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뭐 구례 자연 드림 파크라든지 뭐 저기 서울에 있는 성수동 뭐 그 명품 수제화 거리, 여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낙후화되고 마을이 낙후화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모여서 어떤 공유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떤 상생과 발전을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유경제의 특징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유경제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속에 좀 존재하고 있었던 공유 모델들인데, 이런 아날로그 속에 있던 공유 모델들이 최근에 어떤 디지털 경제, 그 디지털 기술들과 접목되면서 어떤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들과 혁신적인 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2008년이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됐던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 기점을 스마트폰이 도입됐던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확실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무선 인터넷이 더 활성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가 이제 어떤 정보 교류의 그 어떤 채널로서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공유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유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지능정보사회 같은 논의들을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공유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소유 중심의 소비 체계가 접속 중심의 소비 체계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 같은 자원에 대해서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제 어떤 자원의 유통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간에 있는 비즈니스 중간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통 단계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 공유 경제에서는 이 디지털 기술, 특히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채널에서 이런 공유의 거래가 이제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거래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굉장히 간단해지고, 또 생산자와 어떤 소비자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있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소위 레몬 시장에서의 어떤 정보의 투명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되면서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는 어떤 자원 순환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유 경제를 크게 이제 개념적으로 나눠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유유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유유라는 의미는 어떤 자원이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자원을 통해서 추가적인 생산이라든지 추가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라고 조금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다양한 자원들이 이제 잉여 자원에서 경제 시스템으로 부각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플랫폼의 기능입니다. 플랫폼은 거래를 단순하게 매개하는 역할에서 지나서 어떤 거래 자체의 안전성이라든지 정보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하게 되면서, 어떤 개인과 개인의 어떤 자원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고 여러 가지 공유 메커니즘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직접적인 기술이 되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이용자입니다.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어떤 자원을 소비하면은 그 소비자가 하나의 소비자로 그쳤지만은, 이제 내가 소비했던 자원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집을 가지고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갖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또 소비자가 제2차 생산자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렇게 도식화해 보면은,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중간에서 플랫폼이 그러한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추가적인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자원에 대한 접속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공유 경제가 조금 돌아가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 경제의 효과를 좀 크게 이제 사회, 기술,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자원을
함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협력적인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러면서 도시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공유 경제들이 이제 지역 기반 또는 도시 기반의 어떤 커뮤니티 기반의 이제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사회 통합이라든지 지역 그 구성원 간의 지역 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무선 네트워크의 어떤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 거래 네트워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거래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떤 기술적으로 거래에서의 어떤 투명성, 안정성, 그리고 거의 모든 유형의 자원들이 거래 가능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잉여 자원이 생산전환되어 경제 시스템으로 부각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특징에서 보면은 이제 소유가 아닌 접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체계가 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거래 비용 자체가 기술적인 특징으로 있어서 굉장히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생산 자원들이 경제 시스템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또 거래 방식에서도 어떤 시장의 룰이 변화하게 됩니다. 크라우드 소싱이라든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어떤 시장의 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그 한계 비용 제로의 사회에서는 이제 가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 굉장히 거래 네트워크, 이 기술적인 영향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많은 자원에 우리가 더 접속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자원 자체가 어떤 더 크게 많이 순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효용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나오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지능 정보 기술이 더 활성화될수록 더욱더 많은 우리가 더욱더 많은 자원에 접속할 수 있고, 더욱더 편리하게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최초였던 것 같은데요. 이 특허라는 이 전기차에 대한 특허 2만 건을 이제 테슬라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특허를 보유하면은 이 특허 사용하기 위해서 외부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사용료를 지불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특허가 어떤 독점적인 성격, 그리고 폐쇄적인 성격으로 좀 유지가 되었었는데, 테슬라가 이제 시장의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룰을 바꾸고 있냐? 얘네들이 이제 그 특허권은 자기가 본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외부 기업들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목적은 이 전기차라는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우고자 했던 겁니다. 뭐 도요타라든지 현대 기아차도 이런 유사한 모델들을 최근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리나 칸 교수는 이 발명의 민주화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기술에 대한 사용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기술 시장 자체의 가치가 더 커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공유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최근에 먼저 라즈베리파이라든지 아두이노, 뭐 리눅스라든지 이런 오픈소스라든지 오픈소스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 좀 활성화가 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생산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킥스타터라고 보이는데, 여기 킥스타터가 뭐냐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투자 협력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다면은 이제는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어떤 시장의 경쟁 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논문이라든지 뭐 어떤 책을 찾고 싶을 때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런 데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글에서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뭐 논문 같은 경우는 뭐 리서치 게이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뭐 상당히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논문 같은 경우도 한 건에 뭐 그냥 구매하려면 10불, 20불씩 구매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런 공유 플랫폼들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무크 같은 뭐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하버드 대학에 있는 뭐 어떤 교수의 뭐 강의를 듣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된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그 라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 같은 이제 오픈 소스가 이제 사회 문제 해결용, 도시 문제 해결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있는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상상 공작소라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저희가 좀 운영을 하면서 메이커 교육을 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두이노하고 라즈베리파이로 이제 어떤 키트를 이제 만든 사례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뭘 만들었냐면은 이 조금 약간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의 소변량을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소변량과 소변 성분을 측정을 해서 이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이런 키트를 만들었고, 지금 메이커 챌린지에서 본선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들이 만든 그 미세먼지 측정 키트입니다. 이렇게 고무적인 일은 이런 공유
기반의 그 모델들이 이제 사회적인 뭐 공유 경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이런 사회 문제라든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의 공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유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어려운 점은 특히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 같은 유사한 공유 서비스를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원이 이용되느냐 그리고 주변에 이해관계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뭐 가령 차량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카풀 서비스도 있고 차량 자체를 공유하는 뭐 어떤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것도 있고 승차인을 공유하는 이제 라이드 쉐어링도 있고 차량 공유를 하는 이제 뭐 소카라든지 나눔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방식, 접근 방식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뭐 출퇴근 승차 공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에서만 지금 허용이 되고 있고요. 이건 사실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금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공유 같은 경우도 뭐 서울시에서는 이제 뭐 서울시가 굉장히 공유경제 많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뭐 일반 렌터카하고는 다른 점은 그냥 시간 단위로 부를 수 있다라는 점이 아마 가장 다른 점인데요. 뭐 거의 렌터카하고 같은데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뭐 공유 기업으로 지정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유사한 사례로 뭐 우버 같은 경우는 파파라치까지 도입을 해서 금지시키고 있는 환경입니다. 또 개인과 개인의 차량 공유, 사실 공유 경제가 사실 이제 어떤 경제를 지나서 어떤 하나의 사회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개인과 개인의 어떤 공유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의 차량 공유는 전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버가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무인 이제 드론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구 개발비를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뭐 우버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과 이 공유 경제가 만났을 때 굉장히 큰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완벽해지면은 이런 공유 경제와 맞물려서 현재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차량을 소유하게 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서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도시라든지 사회적인 관점 측면에서 이 국가 단위로보다는 어떤 도시 단위에서 이제 공유 경제를 더 접근을 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사례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뭐 코펜하겐이라든지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경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도시고요.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9월에 이제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하면서 다양한 어떤 공유 기업이라든지 공유 사업 공유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공유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뭐 공유 도시라는 컨셉으로 서울시가 국제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2번이나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공유 경제를 잘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리는 공유 경제 서비스인 우버 같은 경우는 파파라치까지 도입을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규제라든지 뭐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이유는 아마 이제 공유 경제가 가져오는 어떤 좋은 효과, 좋은 사회적인 효과보다도 나쁜 어떤 그 사회적인 효과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련의 어떤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어떤 이 공유 경제의 안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 위협받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기존의 이해관계자들과 충돌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면서 공유 경제에 대한 어떤 법제도의 논의를 좀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경제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는 이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한계 생산 비용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한계 생산 비용이란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재화를 만들고 나서 그 추가적인 생산을 위해서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디지털로 된 저작권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걸 그냥 추가적으로 복사하는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렇게 한계 생산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어떤 불법 저작물, 뭐 그 저작물에 대한 불법 공유라든지 이런 P2P 사이트라든지 토렌트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나쁜 공유보다 이제 저는 좀 좋은 공유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에어비앤비의 재난 대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이제 뭐 그 숙박을 이제 공유하는 어떤
숙박 공유를 매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디제스터 리스폰스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건 뭐냐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의 어떤 이 커뮤니티 매핑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세계 전 지역을 이제 지도화해서 어느 지역에 에어비앤비 숙소가 있고 이 지역 숙소에서 뭐 지금 가용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외부로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대홍수가 났다든지 대지진이 났다 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에어비앤비들을 지금 가동을 해왔고 여기에 가는 뭐 어떤 이재민 여기서 발생하는 이재민이라든지 여기에 가는 어떤 구호 봉사자들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회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하나의 뭐 CSR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유 메커니즘이 기본이 된 어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숙박뿐만이 아니라 교통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공유기업 같은데요. 이제 리프트라고 있습니다. 리프트는 뭐냐면은 이제 우버와 같이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기도 리프트 포 구스라는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 리프트 운전 이 시스템에 등록된 운전자들이 이 지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핸디캡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차량을 좀 이렇게 이 운행을 조금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는 데 동참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운동입니다. 또 재능 공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사회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경제적인 이 극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사회인데요. 인도에서는 이제 교육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하지 못한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이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재능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거 우먼 윌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여성들에게 이제 그 운전을 가르쳐주는 그냥 재능 공유 서비스입니다. 운전을 가르쳐줘서 이분들이 이제 택시 드라이버 라이선스까지 딸 수 있게 계속 이제 무료로 재능을 공유하는 서비스고 이를 통해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좀 제목이 좀 가려졌는데요. 요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오픈 소스 기반의 어떤 지역 정부가 도시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 측면에서의 공유 경제입니다. 이 특히 오른쪽에 있는 사례가 뭐냐면은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됐던 프로젝트인데요. 비엔나는 이 비엔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공 데이터들을 다 100% 공유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갖고 이 시민들이 알아서 공개를 하면서 또 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제 매핑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들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알아서 여기 도시에서 필요한 서비스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을 다 이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나온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과실수가 많습니다. 과실수가 많아갖고 이 과실수에 대한 정보를 다 이 매핑해서 올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일은 익었다 안 익었다, 이 과일은 딸 때가 됐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 과일을 자유롭게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했던 사례고요. 이 왼쪽에 있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토에서 했던 이제 유사 사례인데요. 프루트풀이라고 해갖고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느 집에 과일이 이제 먹어도 된다. 그러면은 그 인력들이 자원봉사를 해갖고 다 같이 가갖고 이 과일을 따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해 줍니다. 그래갖고 일부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지역사회의 어떤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 좀 기부를 하고 일부는 그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이런 공유 모델들을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이제 사마소스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공유기업인데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케냐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뭐 아프리카에 조금 못 사는 나라들에 있는 빈민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트레이닝 교육들을 직업 트레이닝 교육들을 시켜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이제 IT 관련한 대기업들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여기에다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빈민 계층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주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이베이라든지 구글 뭐 이런 기업들에 좀 인턴십으로 참여하면서 그 어떤 기술을 배우고 이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단순 노동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들을 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능 공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이 인턴십이 끝난 이후에도 스스로 잡을 가질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보면은 뭐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재난에 대응한다든지 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도시 혁신을 위해서 활용한다든지 뭐 시민 참여형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유 경제들이 상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 기업들 중에 뭐 아이옷을 나눈다든지 뭐 교통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눈에 띄게 보이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형, 도시 문제 해결형 공유 기업들은 조금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좀 서울시가 잘하고 있다고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공유 경제들, 특히 이제 공유 경제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공유 메커니즘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공유 메커니즘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들, 인센티브가 좀 마련이 되는데 이런 인센티브들을 어떤 제도적인 인위적인 장치를 통해서 만들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의 순수한 기능을 통해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도 이제 뭐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의 말을 보면서 예를 들었지만은 이 공유 경제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고 사실 뭐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통된 정의라든지 어떤 공통된 접근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 공유 경제가 이제 적용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사용자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공통된 테두리 안에서 이걸 가져갖고 어떤 시장의 룰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의 순수한 기능을 통해서 어떤 정보의 투명성을 제공한다든지 안정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유 경제를 저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금융 사고 같은 경우에도 금융 P2P 사이트가 요새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서도 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커런시 같은 기술을 도입을 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공유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공유 경제라는 건 좀 지역 기반으로 좀 활성화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뭐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게 뭔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어떤 국가 중심적으로 지금 뭐 서울시도 이제 도시정부 중심적으로 이제 공경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공유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유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로컬라이징이라든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전략이 충분히 도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술과 경제, 사회가 함께 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적 기반은 뭐 어떤 규제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규제를 논의하면서 사실 이런 규제 가장 많이 논의했던 게 기존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이제 충돌 문제를 가장 사실 큰 문제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런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 문제를 따지려면은 어떤 사실 경제적인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시장과 시장 간의 어떤 대체성이 존재하는지 그러면은 이 시장이 에어비앤비라는 시장이 컸을 때 뭐 가령 기존의 어떤 호텔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서 이 수요가 대체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사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OECD에서 좀 비슷한 사례를 몇 년 전에 유사한 사례를 좀 연구를 했는데 숙박을 대상으로 좀 사례를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통계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거 없이 가정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정확하게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장이 진짜 이 공유경제 시장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이 시장의 효과가 얼만큼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뭐 사실 이제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유 기업들이 한 8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뭐 물론 뭐 소카라든지 나눔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지만 뭐 소셜 다이닝, 집밥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공유 기업들이 상당히 도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은 거의 유지되기 힘든 상태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공유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뭐 많은 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뭐 조세 문제라든지 고용 안정성 문제라든지 거래 실패에 대한 리스크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용자 관점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규제의 형평성, 비례성을 원칙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하게 어떤 정보를 추구한다든지 독점적으로 플랫폼 독점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사실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 여기 도입됐다고 했을 때 우버나 에어비앤비 사용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수익이 사실 우리 뭐 이 서울에서 이용했다고 해도 서울에 대한 수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버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뭐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공유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서 조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 룰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대략적으로 좀 개괄적으로 공유경제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이따 토론 시간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